사하라는 지구에서 가장 큰 열대 사막입니다. 그 면적은 약 9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쉽게 말해 사하라의 모래만으로도 미국 본토 대부분을 완전히 뒤덮을 수 있을 정도로 광대한 넓이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에는 뜨겁게 달궈진 모래 언덕과 태양에 그을려 검게 변한 바위산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인데요. 사하라는 때로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저승 하데스의 왕국에 비유되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하라에 끝없이 펼쳐진 대지에서는 탐험대는 물론이고 나라 하나가 통째로 영원히 자취를 감춘 적조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사하라는 인류의 유일한 고향인 지구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일수록 오히려 놓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려면 잠시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우주 궤도까지 올라가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 깊은 지하에 숨겨진 것을 알아내려면 필요한 것은 지중을 스캔하는 일이죠. 여기서는 그저 또는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하고 있지만 우주비행과 최첨단 지중 레이더, 지진계 그리고 그 밖의 첨단 장비를 이용한 지하 탐사가 시작된 것은 사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기술 덕분에 수세기 동안 모습을 감춰왔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하라의 경이로운 세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죠.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겉으로 보기에는 존재할 리 없다고 생각될 만큼 놀라운 사하라의 모래 아래 숨겨진 세계의 경이로운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하라의 눈. 이 이름이 붙은 것은 모리타니아에 있는 기묘한 동심원 형태의 지형인데요. 지름이 약 40에서 45km에 이르는 이 신비로운 장소는 오래전부터 현지 유목민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이 지역은 프랑스인 지질학자들의 조사를 받았고 근처 마을의 이름을 따서 리샤트 구조라는 이름이 붙었죠. 하지만 이 구조는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물론 지질학자들조차도 전체가 어떤 모습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에 불과했죠. 196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제미니 계획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궤도에서 이 구조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을 삼켰죠. 궤도에서 내려다본 그 구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웅장했고 마치 거대한 인간의 눈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리샤트 구조는 사하라의 눈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얻게 되었죠. 발견된 이후 사하라의 눈은 서아프리카 상공을 비행하는 우주비행사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사하라의 눈이 우주에서 보이는 지질 구조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대상 중 하나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구조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 둥근 형태가 운석 충돌구와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기된 과학적 가설은 운석 충돌설이었는데요. 하지만 더욱 정밀한 조사 결과 운석 충돌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질학자들은 리샤트 구조가 국지적인 지각의 돔 형태 융기에 의해 형성된 매우 독특한 지질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하라의 눈은 말하자면 지표를 뚫고 올라오지 못한 미처 태어나지 못한 화산과도 같은 존재였고 그 대신 위에 있던 층상 안반을 밀어올리는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이 난산이 끝난 뒤부터는 침식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바람과 물은 거대 구조의 내부에 부드러운 지층을 계속 깎아냈지만 지름 약 40km에 이르는 바깥쪽 가장자리의 단단한 암석층만큼은 끝내 완전히 깎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독특한 사하라의 눈은 과학계 밖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설과 유사 과학적 가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해진 것은 이 신비로운 구조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아틀란티스의 유적이라는 설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의 묘사 속에서 사하라의 눈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 시작했죠. 실제로 플라톤은
리샤트 구조와 비슷한 규모의 동심원 형태의 도시를 묘사했으며 그곳의 한쪽에는 사막이 펼쳐져 있고 반대편에는 산맥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사하라의 눈은 모래 계곡과 산맥의 경계 부근에 자리하고 있고요.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골라 모은다면 어떤 가설이든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틀란티스 설과 함께 외계인의 활동 흔적이라는 주장이나 선사 문명의 붕괴한 건축물 잔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우주에서 촬영한 이 경이로운 사하라의 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상상이라도 펼쳐지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사라진 도시와 말라버린 강. 사하라의 모래 아래 묻혀있던 수많은 기하학적 흔적을 포착한 위성사진 역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그 속에서는 도시 전체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 속에 잊혀졌던 그 정착지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고고학자들의 발굴 대상이 되어 있었죠. 수세기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대상들이 사하라 사막 곳곳을 오가며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 교역로를 따라 임시 정착지와 상설 거주지, 요새, 나아가 도시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착지와 요새의 상당수는 경제 상황과 기후변화, 사하라 부족들 간의 관계 악화, 혹은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 영원히 버려지고 말았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무엇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이르러 고고학은 새롭고 첨단화된 탐사 기술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레이더 탐사와 지구 물리학적 기법을 통해 모래 아래 묻혀있던 고대 건축물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수천 년은 물론 수백만 년 전 사하라의 모습까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의 규모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특히 많은 정착지 유적이 발견된 곳은 리비아와 이집트 영토였는데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정착지와 도로망, 수많은 방어시설, 그리고 관계시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발견 가운데 하나는 리비아 남부에서 발견된 도시와 농업시설의 유적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00여 년 전 이 지역에 살았던 가라만테스인의 문명에 속했던 것으로 여겨지죠. 가라만테스인은 지하수로를 건설한 것으로 유명하며 그 규모는 현대의 지하철 노선이나 고대 로마의 수도교에 견줄 만큼 거대했습니다. 이 지하수로를 통해 물을 모아 농경지의 관계에 이용했죠. 이러한 지하수로는 생존조차 힘든 환경 속에서 노예들이 파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누가 팠든 간에 수로를 흐르는 물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것은 수로가 너무 얕아서도 아니었고 수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류 앞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사하라는 긴 역사 동안 습윤기와 건조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왔는데요. 약 6000년에서 5500년 전 푸른 사바나가 오늘날의 사막으로 변해가는 마지막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약 4000년에서 3000년 전으로 적어도 약 2000년에 걸쳐 진행된 셈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과학자들이 이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불과 수백 년 만에 끝난 곳도 있었으며 지질학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불과했죠. 기후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수로에 모이는 물은 줄어들었고 관계 농지는 축소되었으며 오아시스와 도시들은 모래 속에 묻혀갔습니다. 아마 가라만테스 문명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때 수많은 암벽화에는 사바나에 서식하는 동물들로 가득한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얼룩말과 기린, 코끼리는 물론 하마까지 그려져 있었죠. 이처럼 생생하고 세밀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은 거의 매일 그런 동물들을 직접 보던 사람들 뿐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그림들은 서로 싸우는 전사들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건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물을 두고 서로 다투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죠. 과학자들은 바로 이 시기인 약 5000년 전 가뭄을 피해 떠난 사하라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나일강 유역을 향한 대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메말라가는 사바나를 떠나온 사람들이야말로 위대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 자전축 방향의 변화였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팽이가 흔들리며 회전하듯 우주 공간에서 천천히 원뿔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주기에는 약 26,000년이 걸리죠. 약 10,000에서 11,000년 전 지축의 방향이 바뀌면서 북반구에 더 많은 태양열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름철 대륙은 더욱 강하게 가열되었고 사하라 상공에는 저기압대가 형성되면서 서아프리카 몬순이 더욱 북쪽까지 확장되어 많은 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녹색 사하라가 탄생한 것이죠. 이러한 상태는 세차 운동으로 인해 다시 북반구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감소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시기는 약 8,000년에서 6,000년 전이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반대 방향의 연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하라의 강수량은 줄어들었고 식생은 남쪽으로 후퇴했으며 비를 몰고 오던 몬순도 점차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약 5,000년에서 3,000년 전에는 끝까지 남아있던 호수와 강마저 모두 말라버렸죠. 하지만 현대 연구 덕분에 우리는 수천 년 전 말라버리기 이전의 사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라버린 강과 호수가 만들어낸 거대한 네트워크를 말이죠. 사하라의 건조화가 끝난 뒤에도 나일강 유역은 사막이 되지 않고 말하자면 생명의 회랑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몬순이 가져오는 폭우가 여전히 내리고 있던 적도 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나일강으로 물이 계속 흘러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하라의 사막화는 아마도 나일강 유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촉진했고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하라의 역사가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세차 운동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는 수십만 년 동안 습윤기와 건조기가 여러 차례 번갈아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먼 미래에는 이 지역이 다시 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하라를 고래가 헤엄치던 시절. 지질학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녹색 사하라는 완전히 생명 없는 노란 사막으로 변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겠죠? 사하라의 모래 속에서 발견된 가장 놀라운 발견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바로 사하라의 아득히 먼 과거로 이끌어줍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사하라라는 사막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사하라의 모래 속에서 발견된 것은 고대 고래의 화석이었는데요. 그것이 발견된 이집트 서부의 와디 알히탄 지역은 아랍어로 고래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메마른 사막이지만 약 4천만 년 전 이곳에는 테티스해의 일부를 이루던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바로 이곳에서 고생물학자들은 수백 구에 이르는 고대 고래의 화석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현지 사람들은 훨씬 전부터 이 화석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뼈들이 얇게 모래만 뒤집어 쓴 채 발밑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신을 믿던 현지 사람들은 이곳에 어떤 어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 이 기묘한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약 그 어둠의 힘이 과거의 환영을 뜻하는 것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고생물학자들이 있었다면 이곳이 약 4천만 년 전 에오세 시대를 살아갔던 바실로사우루스들의 마지막 안식처였다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현대 고래의 이 조상은 먼 후손들처럼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이 아니라 튼튼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빽빽하게 나있는 입을 가진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습니다. 몸 길이는 최대 25m에 달했고요. 바실로사우루스의 몸은 현대의 고래보다 더 길고 가늘며 훨씬 날씬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퇴화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고래의 조상들은 다른 많은 생물들과는 반대로 육지를 떠나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거꾸로 된 진화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바실로사우루스 화석은 고래의 조상이 육상 생활에서 완전한 해양 생활로 옮겨가는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진화 과정 가운데 하나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다만 왜 사하라의 이 한 지역에 이토록 많은 바실로사우루스 화석이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대 고래들이 죽음을 맞기 위해 이 따뜻한 얕은 바다를 찾았다는 설도 있고 반대로 번식을 위해 찾아왔다는 설도 있죠. 그리고 사하라의 모래 아래 잠들어 있는 것은 고대의 바다와 강, 그리고 사라진 동물들의 흔적만이 아닙니다. 가장 놀랍고도 귀중한 보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시대와 훨씬 더 가까운 존재죠. 그것은 한 나라만한 규모로 펼쳐져 있는 거대한 지하 담수 저장고입니다. 누비아 사암 대수층.
이 대수층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부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르가, 다클라, 쿠프라 같은 유명한 오아시스도 누비아 사암 대수층에 물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하수계의 진정한 규모가 밝혀진 것은 지구 물리학과 항공사진 기술이 발전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의 열대 사막 지하에 아프리카 최대이자 지구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거대한 지하 담수 저장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누비아 사암 대수층은 이집트, 리비아, 수단, 차드의 지하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은 약 200만에서 22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를 제외한 서유럽 전체와 맞먹는 넓이죠. 대수층의 깊이는 오아시스 주변에서는 수십 미터 정도이지만 분지 중앙부에서는 500에서 1500m에 이르며 일부 지역은 2000m를 넘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지층의 두께는 수백 미터에서 1000m 이상에 달하죠. 그러니 이 대수층을 두고 사하라 지하에서 물결치는 바다라고 표현하는 낭만적인 설명은 그대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물을 머금은 사암층일 뿐이죠. 그 안에서 파도가 출렁인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수천 년에 걸쳐 이 사암층에 축적된 물의 양은 약 15만 세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되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바이칼호의 약 6배, 빅토리아호의 60배가 넘는 물의 양에 해당하죠. 이렇게 막대한 양의 담수가 축적된 것은 플라이스토세의 습윤기에 지표의 빗물이 오랜 세월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의 연대를 측정해보면 약 2만에서 3만 년 전의 물뿐만 아니라 일부는 5만에서 10만 년 전, 심지어 50만 년 이상 된 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하수는 종종 석유 자원에 비유되지만 오늘날 물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에 석유를 뛰어넘었죠. 석유와 마찬가지로 이 화석수 역시 거의 재생되지 않는 자원입니다. 지하에서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물이라 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불과 100년 정도 만에 모두 퍼올려버리는 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로 1980년대에는 당시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이 바로 그걸 실행에 옮기려 했죠. 그의 제안으로 농경지와 트리폴리, 벵가지 같은 도시들의 지하수를 공급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비아 대인공하천 계획에 따라 1300개가 넘는 우물이 굴착되었고 지름 4m에 달하는 파이프를 이용한 지하 송수관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파이프를 생산하기 위해 전용 공장까지 2곳이나 건설되었고요.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대인공하천 건설 비용은 약 2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카다피가 사망한 이후 이 사업은 빠르게 침체되었지만 그럼에도 시스템의 대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죠. 다만 일부 수문학자들은 이러한 침체를 꼭 나쁜 일로만 보지는 않는데요. 지하수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것이며 이 귀중한 자원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하라의 역사는 대자연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지금은 태양에 달궈진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 그곳에도 지질학적으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 푸른 사하라가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강이 흐르며 거대한 호수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말처럼 사라지고 메마르는 것도 언젠가 다시 되살아나기 위한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